네,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총선 앞둔 여권, 총선 이전에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행보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패스트트랙 정국을 헤쳐 나오는 데 있어서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달려왔고요. 그런데 보수 인재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뭔가 흥행몰이 일종의 하다가 연이은 걸림돌을 만났고 최근에는 이 칼럼 고발 사태를 직면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수통합이라는 상대 쪽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민주당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민주당의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근에 그 임미리 교수 고발 건도 그렇고 최근에 그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 같은 거 이제 공소장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공개하지 않은 문제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 전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도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 구도와 관련되는 얘기인데 대검 참모들 그리고 이제 좌천성 인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검찰 간부들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큰 고리. 물론 이제 임미리 교수의 그 민주당을 빼고란 그 칼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그러한 것들이 중도층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민주당이 과도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지금. 네. 민주당도 그러한 분위기를 좀 느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임미리 교수 건에 대해서도 고발건에 대해서도 이낙연 이제 전 총리가 얘기를 했지만 당에서도 어쨌든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게 그래요. 과거에 이제 이른바 야당 심판원이 있었잖아요. 예. 과거라는 게 이제 패스트트랙 정국이라든지 한국당, 한국당이 아니죠. 이제 전 한국당이죠. 네. 통합당으로 통합당. 바뀌었습니다만 어떤 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지나치게 강경투쟁, 장애투쟁으로 일관한 것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따랐단 말이죠. 우리 태극기 세력 이른바 그분들과 같이 이제 차별화가 안 된 것들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총선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요인들이 그 자체가 결정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유권자들은 그런 게 하나씩 잔사로 남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지금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징후는 도처에서 감지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월로 접어들면서 민주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선거가 좀 2달여 안 되게 남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지난 98년서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가 8번의 총선을 치렀거든요. 그중에서 집권당이 단독 과반수를 얻은 거는 3차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네. 2004년도 탄핵 때, 네. 그리고 2008년도 총선은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2달 만에 치러진 아주 예외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2012년도 총선은 대통령 선거와 같은 해에 있었어요. 4월 총선, 12월 대선이니까 마치 대선 같은 총선. 이런 상황 속에서 딱 3번 단독 과반을 했는데 의석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04년 152석, 2008년도 153석, 그리고 2010년 150, 겨우 과반수를 얻었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총선은 결국은 정권 심판론, 중간 평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특히 집권 3, 4년 초 때 이루어진 선거에서는 예의 없이 집권당이 패배했어요. 예. 그만큼 굉장히 심판에 대한 그런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가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지만 총선과 지방선거는 과거를 보고 투표하는 회고적 투표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권 여당은 상당히 나름대로 자신의 차 있었어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우리는 야당복이 있구나. 네. 예? 야당이 그런 분열됐고 말씀 막 많이 많았었잖아요. 했죠. 예.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통합이 됐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확실한 40% 콘크리트 표. 이게 콘크리트 지지층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아주 굉장히 나중에 역풍이 돼까지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요, 아주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거든요. 3가지에 대해서는 응징을 합니다. 권력이 공천에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오만하게 공천을 하거나
막말을 한 사람을 계속해서 공천하면은 그때는 예의 없이 응징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민주당이 너무 오만한 부분들이 자꾸만 노출이 돼요. 예. 그래서 현 시점에서 총선이 한 58일 남았는데 저는 어떻게 진단하냐면 기울어져 있다가 이제 평평해졌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어느 정당이 실수하지 않고 네. 그리고 혁신하고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그리고 좋은 정책을 내세우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지 뭐 또다시 뭐 여당이 기울어졌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아주 평평하게 이제는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포츠에서요, 상대방이 잘해서 패배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근데 우리가 못해갖고 지게 될 경우에 그 상처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상치 못했던 당내에서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 서울 강서 갑을 놓고서 당내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는 자객 공천이라는 말까지 표현을 했는데 일단 금태섭 의원의 오늘 발언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강서갑이 19대 총선 때 노원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 수호가 이슈가 되는 선거를 치르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자칫하면은 유권자들한테 저희가 하는 일이 절대 틀리지 않다. 그런 오만한 자세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겸허하게 저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판단착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비판을 받으면서 겸허한 자세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국 대리전이라는 말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김남국 변호사가 당초에 이제 이 강서갑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해서 이 변호사가 조국 백서를 만드는데 필진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이고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민주당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쓴소리 내면서 많이 했죠. 많은 네. 쓴소리를 하면서 네. 이른바 지탄을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참 얄궂은 혈투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실제로 성사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패널로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그 얘기 때 거의 제가 듣기에도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한 걸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김 변호사가 이번에 이제 도전장을 던지겠다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기자회견을 안 했어요, 지금.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인들, 리스크 요인들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게 작년도 8월에 조국 전 장관을 내정하면서 장관 후보자로 그때부터 진영 간의 대결이 대단히 극명하게 갈렸거든요. 다 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사태가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나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외에 그런 검찰개혁 법무부와의 대립 이런 것들이 계속 돼 왔던 거거든요. 네. 그럼 와중에 이제 서서히 보수 쪽은 진영을 가다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너무 지리멸렬됐었죠. 그 너무 극단적인 주장과 극단적인 구호를 일삼는 분들과 잘 차별화가 되지 않았고 네. 이러면서 뭔가 그야말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그러니 다 하는 얘기예요. 야당복이 너무 많다. 예. 가만히 있어도 이른바 반사이익, 기저효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예. 이제 어쨌든 보수진영은 물론 이제 보수진영 내부의 통합에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열을 가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특히 지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볼 때는 적어도 당내에서 잘 나오기 어려운 이른바 쓴소리를 많이 한다라고 인식이 돼 있는 의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의원을 이제 이른바 자객공천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일부러 이제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신인을 거기다 이제 배치한다. 신인은 이제 가산점이 있으니까 경선하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도 방송에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당이 이런 부분들은 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이 선거라는 거 무슨 학술 논문 발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인식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역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중간지대 유권자들이에요. 양쪽에 이제 미래통합당을 지지한 유권자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이야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결정적인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그러나 이제 중도 유권자들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어떻게 그 당이 조치를 취하는가 굉장히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김남국 변호사가 기자회견 안 한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한 인식이 당내에서 좀 반영된 것은 아닌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준 교수님의 깊은 통찰력을 네. 기대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른바 조국 대리전이 강서갑에서 펼쳐질 가능성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은 공천 못합니다.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언어 인지학자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16년 전에 만든 책인데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진보가 계속 지니까 미국입니다. 도대체 보수한테 왜 질까라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해서 쓴 책인데 코끼리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코끼리 얘기만 막 하다 보니까 야 이제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코끼리만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다 잊혀져 가고 있는데 조국에 대해서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로서는 참 고마운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해찬 당대표는 7선 의원이고 웬만한 선거는 선거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선거 전략에서 대한민국 최고라고 인정받는 분이신데 과연 그분이 아무리 금태섭 의원이 쓴소리하고 미운털을 받겠다 하더라도 금태섭 의원을 제낀 상태에서 김남국 변호사를 가져간다는 거는 큰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은 구멍이 많이 남아 있는 거다. 이번 총선의 가장 적전지는 수도권입니다. 네. 서울이 49개를 포함해서 122개로 돼 있는데요. 단순한 한 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금태섭 의원이 얘기를 한 말이 맞습니다. 조국 수호를 하기 위한 선거로 가면은 백전백패를 한다. 이게 2012년에요. 김용민을 노원갑에 네. 전략 공천했는데 그 지역이 정봉주 전 의원 지역구인데 예.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한명숙 대표가 전략 공천을 했어요. 그래 그때 막 논란이 많았었는데 엄청난 논란을 결국은 불러왔죠. 막말 파문 예, 때문에 자진 당시에 낙찰했죠. 예. 자기가 엄청난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보세요. 금태섭을 잡겠다고 정봉주 전 의원이 갔다가 부적격으로 빠진 거를 또다시 똑같은 구조잖아요. 이런 상태로 간다는 거는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않은 그러한 거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쉽게 공천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107곳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나름대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61곳이 경선이고 23곳이 전략공천이고 23곳이 지금 단수 공천이에요. 네. 그럼 단수 공천을 23곳이나 했다고 한다면 많이 한 거잖아요. 금태섭 의원 지역구는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도 빨리 단수 공천으로 해서 저는 결정을 하는 것이 큰 틀 속에서 보면 오히려 민주당으로서 보면 좋은 선거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막 강서갑에서 금태섭 의원하고 김남국 변호사가 경선 치르는 일은 안 생길 거예요. 네. 그 정도 생각이 있을 겁니다. 예. 민주당.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수 정당의 과거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영상을 준비해서요. 그 영상으로 만든 과거 보수 정당의 역사들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방향에 가는 미래 그리고 통합은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또 대통합신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응축된 이름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그 상대 어떤 큰 축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제 창당식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늘도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또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불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아예 그냥 백의종군한 상태에서 이 보수통합에 대한 열차를 승선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승선을 안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일단 본인이 신설합당 얘기를 했고, 일단 뭐 그 보수재건 원칙이라는 거를 이제 적어도 한국당 시절에 며칠 안 된 얘기입니다만 한국당 시절에 이미 이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승선을 안 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제 유승민 의원은 사실상 흡수통합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새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관계를 보면은 사실상의 흡수통합인데 그 탄핵 강행 관련된 문제일 것 같아요. 현실 정치를 인정해서 그 합당에 동의했습니다만 적어도 유승민 의원으로서 명분이 약해져 버렸어요. 지금 예. 탄핵안을 건너자 이런 얘기했다라는 건 어쨌든 적어도 탄핵을 인정하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이제 한국당 내에서는 미래통합당 전시입니다만 탄핵에 찬성해서 나왔던 유승민 의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얘기가 오히려 나오고 있단 말이죠.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저는 다른 것들은 통합이라는 대의 밑에서 다른 사소한 변수들은 용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저도 탄핵이라는 거는 주권자들이 그 당신 중도 보수할 것 없이 합리적 보수할 것 없이 절대적인 찬성을 보냈어요.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에서의 의결 절차가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2017년도 3월 10일 날. 이건 헌법 절차에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정당은 이에 대한 입장표명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다른 것들은 넘겨도 돼요, 적당히. 예. 선거 승리가 중요한 것이고 또 정당의 목표는 선거 승리를 통한 권력 획득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은 헌정주의의 입장이 됐건 적어도 민주주의의 입장이 됐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어떤 그 합의가 필요한데 이게 적당히 봉합되고 넘어가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명분이 유승민 의원에게 있죠. 속내는 모르겠다고 치더라도 모른다고 치더라도 말이죠.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전 미래통합당의 통합이 완전히 화학적 결합이 아직 안 돼 있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질이 멸려된 과거에 뭐 얼마 전 얘기입니다만 그런 때에 비하면 상당히 보수가 통합이 돼서 저도 아까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진영을 갖춘 거거든요. 진용을 갖춘 건데 유승민 의원이 계속 의총도 무청하고 이랬던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정책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네. 미래통합당이 어제 창당을 하고 나서 하루 만에 오늘 첫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분위기가 좀 싸늘했다고 합니다. 그 왜 이렇게 싸늘했는지 일단 그 의총 현장을 좀 보고요. 그리고 김영준 교수님께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 어려운 서로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미래통합당은 함께 참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아니겠어? 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형 말이 맞습니다. 왜 자리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나와서 왜 인사를 해야 되는지 인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가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미래통합당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인사를 하고 함께 하셔야지 왜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만 인사를 해야 됩니까? 환영합니다. 함께 미래통합당으로 함께 갑시다. 예, 시작은 좀 서운함을 표현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화이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민경욱 의원이 기존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새롭게 합류한 새보수당 의원들 나와서 좀 인사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여기 흡수돼서 온 거냐, 같이 당대당 통합을 한 건데라고 정병국 새보수당 전 새보수당 의원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피력한 겁니다. 아직 최창렬 교수님께서 화학적 결합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선의 정병국 의원이 실은 이번에 새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되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의원총회 과정을 보면은 적나라하게 흡수 통합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건 신설합당이에요. 그런데 마치 물론 처음에 103석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105석이죠. 105석에 자유한국당과 7석에 뭐 새보수당과 1석에 전진당이 합쳐져서 지금 113석이 됐는데 예. 물론 규모는 크다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분명히 신설합당인 부분이 맞잖아요. 네. 근데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이것이 바로 유승민 의원이 왜 출범식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번 의총에 나오지 않느냐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과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통합이 됐지만 자유한국당이 통합되기 전에 TK 지역이요. 대구 경북에서 전부 다 19명이 현역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정종섭 의원 한 사람만 실은 불출마 선언했어요. 오늘 오늘 추가로, 이제 한 추가로 예. 했죠. 네. 그러면 두 사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유승민 의원까지 넣더라고요. 뭐 이제 통합하고 뭐 예. 지금 유승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럼 그 19명 중에서 지금 2명만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지금 부산 같은 데는 11명이었지만 5명이 불출마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겁니다. TK에서 과연 과거에 강성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컷오프 당해서 혁신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러면 아마 이제 참여를 할 거라고 저는 그게 바로 탄핵의 강을 건넜다는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저는 쉽게 다음 이후의 행보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는데요. 결국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김형호 위원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기를 가지고 이걸 풀어나갈 것이냐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동안 김형호 의장이 얘기한 거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선거가 58일 남았습니다. 당 지도 체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네. 이걸 빨리 공동선대위 체제로 전환을 시켜서 유승민 의원하고 황교안 대표가 다른 분들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가게 되면은 역할이 부여가 되잖아요. 네. 그럼 유승민 의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데 당 지도 체제를 황교안 대표 체제로 하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흡수 통합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음의 결심을 못한 거라고 봅니다. 일단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걸 뭐 현 상황 속에서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3 내지 5%의 득표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려고 한다면 빨리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공천관리위원장인 김형호 위원장이 3자 회동을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혁신의 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통합이 이제 최종적으로 활용정점이 돼서 한번 진보와 보수 간의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약간 아직까지는 100%까지 통합이 되지는 않았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이번 주든 아니면 다음 주든 빨리 두 신당을 만든 축인 두 사람이 왜 못 만나느냐라는 예. 것에 대해서 깊이 좀 보수 통합을 이루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요구사항을 두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 취재 현장에서 느꼈던 그 보수 정당은 선거를 앞두거나 위기 상황일 때는 지도부가 외연을 확대하고 좀 더 강해지는 모습을 자주 봐왔는데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예. 80%까지는 왔죠. 그 새보수당이 만약에 나와서 분열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활용정점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나름대로 새보수당에서 지금 7분이 현역 의원이에요. 예. 이분들을 만약에 완전 경선해서 가져가라고 하면은 네. 그게 과연 통합 정신인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포함해서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 것이지 네. 일단 통합의 강은 건넌 겁니다. 탄핵의 강이 아니라 통합의 강은 건넜지만 최종적으로 새로운 집도 졌어요. 예. 이제 개혁 보수의 길을 가는 핵심적 사항은 뭐냐면 그게 바로 혁신 공천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가시화된다고 한다면 뭐 내일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영남권에 대한 면접이 시작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심을 내리면 아마도 유승민 의원도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저는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거의 안 남았는데 미래통합당 주제 중에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 중에 관심을 끄는 인사가 태영호 전 공사가 아닐까 네. 싶은데 평소에도 정말 그야말로 특급 경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은 개인정보도 다 노출이 되고 선거활동하면은 일일이 다 대면으로 면대면 접촉을 하게 되거든요. 과연 선거활동이 제대로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뭐 기술적으로 가능은 하겠죠. 근데 위험 부담은 굉장히 클 거예요. 특히 이제 자꾸 한국당이라고 하는데 통합당. 예. 통합당이 이제 태영호 전 공사를 이제 공천하기로 한 거잖아요. 아직 네. 뭐 지역은 결정이 안 됐는데 지역은. 전 이건 좀 우려스럽긴 해요. 단순하게 무슨 뭐 북한이 이제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서 어떤 유감을 가지고 뭐 신변보호 이런 차원을 떠나서 태영호 전 공사가 사실 탈북민을 대표한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탈북민들이 그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직업이라든지 생활상하고 태영호 공사가 가졌던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통합당이 태영호 공사를 공천하려 하는 거는 이념적인 부분을 좀 부각시키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아까 조국을 다시 소환하는 게 좋지 않듯이 이번 선거에서 글쎄요, 뭐 이 보수와 진보 정당들끼리 이념적인 부분이 뭐 돌발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애써 의도적으로 명시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